안녕하세요. 공부하는 의사 손정식입니다. 오늘은 빈혈이 얼마나 심해야 적혈구 수혈이 필요할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를 보기 시작하던 전공의 시절에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미만으로 감소하면 RBC 수혈을 고려하곤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정상성인 남성의 경우 헤모글로빈 13 이상, 정상성인 여성의 경우 헤모글로빈 12 이상을 정상치로 봤는데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미만으로 감소하면 헤모다이나믹한 측면에서나 피지올로직한 측면에서 환자에게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10 미만으로 감소하면 수혈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발표된 여러 RCT에서 축적된 결과들이 모임에 따라 최근 진료 지침에는 다음과 같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자마에 발표된 2023년 AABB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발표된 RCT들은 크게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먼저 헤모글로빈이 7에서 8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수혈을 하는 제한적인 수혈 역치 전략과 헤모글로빈 수치가 9에서 10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수혈을 하는 자유로운 수혈 역치 전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RCT들을 분석해서 최종적으로 내린 권고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혈력학적으로 안정된 입원 성인 환자의 경우 헤모글로빈 농도가 7 미만일 경우 수혈을 고려하는 제한적인 수혈 전략을 권장하였습니다. 다만 심장 수술을 받는 환자의 경우 7.5, 정형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 또는 기존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8의 역치를 선택할 수 있다라고 권고하였습니다. 혈액학적 및 종양학적 장애가 있는 입원한 성인 환자의 경우 헤모글로빈 농도가 7 미만일 때 수혈을 고려하는 제한적인 수혈 전략을 제안하였습니다. 혈력학적으로 안정되고 혈색소 병증이나 청색적 심장질환, 중증 저산소증이 없는 중환자 및 중병 위험이 있는 소아의 경우 헤모글로빈 농도가 7 미만일 경우 수혈을 고려하는 제한적인 수혈 전략을 권장하였습니다. 선천성 심장질환이 있는 혈력학적으로 안정된 소아의 경우에는 7 미만 또는 7에서 9 미만일 때 수혈을 하는 전략을 권장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2023년 AABB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에서 제한적인 수혈 역치 전략을 권장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개별 환자에 대한 수혈 결정을 내릴 때 전반적인 임상 상황을 고려하고 수혈에 대한 대체 치료법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라고 정리하였습니다. 얼마 전 NEJM에는 여러 임상 진료 지침에서 권장하는 제한적인 수혈 전략을 위한 헤모글로빈 역치를 정리해서 발표하였습니다. 방금 전 정리해드린 AABB 인터내셔널 가이드라인에서는 혈력학적으로 안정된 입원 환자의 경우 헤모글로빈 7, 이전 심혈관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헤모글로빈 8, 다만 급성심근경색이나 급성위장출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권고사항이 없었습니다. 유나이티드 킹덤 가이드라인에서는 혈력학적으로 안정된 입원 환자의 경우 헤모글로빈 7, 급성심근경색 환자의 경우 헤모글로빈 8를 수혈 전략을 위한 헤모글로빈 역치로 제시하였습니다. FCC 가이드라인에서는 급성 위장출혈 환자의 경우 헤모글로빈이 7에서 8 미만으로 감소했을 때 적혈구 수혈을 하는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진료 지침에서 제한적인 수혈 전략을 권장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제한적인 수혈 전략이 전체적으로 권장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RCT 결과를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 NEJM에 발표된 연구입니다. 이 연구는 급성 중증 상부 위장관 출혈 환자를 대상으로 제한수혈 전략과 자유수혈 전략을 비교한 RCT입니다. 제한수혈 전략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7 미만일 때 수혈하는 전략이었고
자유수혈 전략은 헤모글로빈 수치가 9 미만일 때 수혈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6주 생존 확률이 제한수혈 전략 그룹에서 더 높았고 추가 출혈의 발생률도 제한수혈 전략 그룹에서 더 낮았기 때문에 이런 연구들이 축적됨에 따라서 대부분의 진료 지침에서 제한수혈 전략을 권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연구에서의 서바이벌 커브를 보면 제한수혈 전략이 비교적 초기부터 서바이벌 커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서브그룹에서도 일관되게 제한수혈 전략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간경변증이 있는 환자에서도 제한수혈 전략이 좋았고 바릭스 블리딩 환자에서도 제한수혈 전략이 좋은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펩틱 얼서 환자에서도 제한수혈 전략이 좋은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각각 클리니컬 엔드포인트를 결과를 확인했을 때도 45일째 올코즈 데스 면에서 제한수혈 전략은 5% 사망률을 보인 반면 자유수혈 전략은 9% 사망률을 보여서 제한수혈 전략이 상당한 정도의 사망 감소 효과, 사망 예방 효과를 보여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출혈 면에서도 제한수혈 전략이 10%, 또로 자유수혈 전략이 16%여서 제한수혈 전략이 추가 출혈 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카디악 컴플리케이션 면에서도 제한수혈 전략에서 카디악 컴플리케이션이 11% 발생한 데 비해 자유수혈 전략에서 16% 발생하여 카디악 컴플리케이션 면에서도 제한수혈 전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좋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성 위장관 출혈이 아니라 MI 환자에서 빈혈이 있을 때는 어떨까요? MI 환자에서 빈혈이 있을 때 제한수혈 전략과 자유수혈 전략을 비교한 RCT가 2021년 자마에 발표되었습니다. MI 환자에서 아네미아가 있을 때 제한수혈 전략의 기준으로는 헤모글로빈이 8 미만일 때 수혈하는 전략을 제시하였고 자유수혈 전략은 헤모글로빈이 10 미만일 때 수혈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프라이머리 아웃컴은 올코즈 데스, 스트로크, 리커런트 MI, 이멀전시 리바스큘라이제이션이었고 클리니컬 아웃컴은 제한수혈 전략에서 11% 발생한 데 비해 자유수혈 전략에서 14% 발생하여서 급성심근경색이 있는 빈혈 환자에서도 제한수혈 전략이 클리니컬 엔드포인트 면에서 더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일반 성인 입원 환자뿐만 아니라 급성심근경색 환자에서도 헤모글로빈 수치가 8 미만일 때만 수혈하는 제한수혈 전략이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NEJM에 또 다른 결론을 제시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심근경색이 있고 헤모글로빈 수치가 10 미만인 환자를 대상으로 헤모글로빈이 7 또는 8 미만일 때 수혈하는 제한수혈 전략과 헤모글로빈이 10 미만일 때 수혈하는 자유수혈 전략을 비교한 연구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심근경색과 사망의 복합 결과를 본 1차 결과가 제한 전략 그룹 16.9%보다 자유 전략 그룹 14.5%로 자유수혈 전략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지만은 더 좋은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망 측면에서도 통계적 유의성은 없지만 제한수혈 전략이 사망률이 더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NEJ에 발표된 이 논문은 엄밀하게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론면에서 유효하게 감소시키지 못했다라고 정직하게 기술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한적 수혈 전략에 잠재적 해악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코멘트가 붙게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 자유수혈 전략을
전략군에 있는 환자의 경우 헤모글로빈 수치가 베이스라인의 8.6에서 10.5까지 증가하였고, 제한수혈 전략군에서는 헤모글로빈 수치가 8.6에서 8.9로 별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혈받은 양도 제한수혈 전략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수혈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자유수혈 전략군에서는 대부분의 환자들이 1개나 2팩 이상의 수혈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을 때 MI나 데스 측면에서 리버럴 스트레지디, 자유수혈 전략군이 더 적게 발생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올코즈 데스도 자유전략군이 더 적은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보여주지 못하였는데요. 데스 면에서는 제한수혈 전략이 9.9%로 발생하였고, 자유수혈 전략이 8.3% 발생하여서 경향성만을 자유수혈 전략이 좀 더 좋은 경향성만을 보여주었고, MI 면에서는 제한수혈 전략이 8.5% 발생하였고, 자유수혈 전략이 7.2% 발생하여서 자유수혈 전략이 더 좋은 경향성만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신부전 하트 페일리어 면에서는 제한수혈 전략이 5.8%, 자유수혈 전략이 6.3%로 크게 차이는 없지만은 제한수혈 전략이 약간 좋은 경향성을 보여주었고, 펄머너리 엠볼리즘이나 딥베인 스럼보시스 면에서도 제한수혈 전략이 약간 적은 경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이전에 발표된 RCT인 리얼리티 트라이얼에서는 MI가 있는 빈혈 환자에서 제한수혈 전략이 더 좋은 결과를 보여준 반면, 얼마 전 NEJM에 발표된 민트 연구에서는 자유수혈 전략이 더 좋은 경향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얼마 전 기존에 발표된 연구들을 정리한 시스테믹 리뷰와 메타아날리시스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메타아날리시스 내용은 대부분 자마에 발표된 리얼리티 시험과 NEJM에 발표된 민트 트라이얼의 두 가지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클리니컬 엔드포인트 데스와 MI를 보면 리얼리티 트라이얼에서는 제한수혈 전략이 좀 더 좋은 경향, 민트 트라이얼에서는 자유수혈 전략이 좀 더 좋은 경향성을 보여주었지만은, 기존에 발표된 4개의 RCT들의 시스테마틱 리뷰를 하면 통계적인 유의성이 완전히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NEJM에 발표된 민트 트라이얼이 N수가 제일 많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지만은, MI와 데스가 리버럴한 자유수혈 전략군에서 조금 더 좋은 경향성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 민트 트라이얼 외에 나머지 3개의 트라이얼에서는 또 상반된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여전히 통계적 유의성은 더 사라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MI 발생 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여주지 못하였고, 올코즈 데스 면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지 못하였습니다. 리바스큘라이제이션 면에서도 그랬고, 스트로크 면에서도 그랬고, 뉴모니아나 박테리미아, 인펙션 면에서도 그랬고, 신부전 면에서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민트 트라이얼에서 빈혈이 동반된 MI 환자의 경우 자유수혈 전략이 좀 더 좋은 경향성을 보여줬긴 하지만은, 기존에 발표된 다른 연구 결과들을 같이 고려했을 때는 여전히 급성심근경색이 동반된 환자라 하더라도 헤모글로빈이 8 미만일 때 수혈을 고려하는 제한수혈 전략이 아직은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민트 트라이얼 연구 이후에 다른 연구 결과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된다면 추후에 급성심근경색에서의 RBC 트랜스퓨전의 헤모글로빈 스레시홀드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와 함께 수혈 전략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각각 개개의 환자의 전반적인 상태라는 것,
그리고 헤모글로빈이 감소하는 속도나 앞으로 악화 가능성이 있는 이유 같은 클리니컬 디시전이 여전히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